네, 안녕하십니까? 네. 행정사 실무법을 맡고 있는 임병주입니다. 오늘은 이제 행정심판 쪽에 입문 강좌를 할 건데, 이게 기본이론하고 들어가시기 전에 기본이론하고 같이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단순하게 뭐 몇 가지 개념만 정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이제 기본이론 들어가실 때 심판법 체계 잡는 데 꽤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 하는 강좌가. 다만 이제 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행정사 실무법이 출제 범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이 지금 세 가지인데, 행정심판법에서 행정심판법, 비송사건 절차법, 행정사법, 이렇게 이제 세 개 법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 심판법은 사례로 계속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2회 때인가 한번 약술 나온 거 빼고는 사례고 앞으로도 계속 사례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례가 되게 어떤 식으로 출제하냐면, 사례 하나를 이렇게 딱 제시를 하고 나서 요거하고 관련된 문제를 두 가지로 물어보게 돼요. 대개 이제까지 이제 최근 출제 경향이 사례 하나 제시하고 물음일 뭐 이러면 어떻게 되냐, 뭐 물음이 이러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40점짜리가 출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답안 구성을 꼭 어떻게 꼭 해주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사례는 약수라고 다르잖아요. 이게 답안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사례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 질문에 대한 해결. 그러니까 분명히 물어보는 질문이 있으면 이 사례와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답을 쓰실 때는 사례에서 뽑아가지고 답을 쓰셔야 돼요. 뭐 이러이러한 것들은 뭐 이렇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근거와 제시를 같이 뽑아주셔야 돼요. 사례에서. 그래서 먼저는 질문과 관련해가지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쟁점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목차 구성의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목차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물음1, 물음2 각각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사안의 쟁점이 뭐냐? 이거 쓰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뭔가 쟁점이 있으니까 질문을 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냐? 안 되냐? 쟁점이 되니까. 그걸 하나 잘 써주셔야 돼요. 이런 게 이제 득점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쟁점을 잡았으면 먼저 여러분들이 뭘 꼭 생각하시냐면, 야, 그렇다면 이 물음과 관련해가지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이 쟁점과 관련해서 이게 되냐, 안 되냐, 맞냐, 틀리냐, 여러분들이 결론을 하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사례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볼 때는 답안을 쓰신 분들의 생각을 물어볼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냐? 답을 찾아라. 물론 이제 뭐 딱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쟁점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하나 도출을 하시려면 그냥 결론을 내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론과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이 있을 겁니다. 이론들. 그리고 또 판례가 있다면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가 나올 거예요. 요 두 가지를 써주시고 나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은 이렇다. 이렇게 논리 구성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음 1도 그렇고 물음 2도 그렇고. 그러려면 제일 먼저 이제 뭘 잘 보셔야 됩니까? 물어보는 질문 잘 보시고 사례 분석하시면서 쟁점이 뭔가 연결 잘 하시고 결론 잡으셔야 되겠죠. 결론. 그 결론을 잡는 연습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행정심판법은.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여기가 40점인데 막상 실제 체감 점수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50점이 넘어가세요. 이쪽 사례가. 그러니까 여기를 잘 쓰시면 점수가 잘 나오시는 거고, 여기 못 쓰시면은 나머지 잘 쓰셔도 행정사 실무법 점수를 그렇게 잘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제 조금씩 좀 다른데, 어떤 해는 이 10회 때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 실무법의 70%가 꽈락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만 넘어가신 분들은 다 합격하셔버렸겠죠. 뭐 이 정도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30% 정도만 꽈락이 막 그런 식이에요. 점수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로 답안을 구성한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럼 이거는 왜 꼭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심판법을 쭉 정리해 나가시면서 약술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이론 할 때는 이 부분을 기본 이론에서 정리를 하게 되겠지만, 항상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게 만약에 사례가 이렇게 나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결론은 뭐를 낼까,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제 기본서에 관련된 사례가 나올 수 있는 처분에 관한 판례 같은 것도 따로 제가 편제를 했어요. 예전에 그렇게 안 했었는데. 자, 두 번째는 비송사건 절차법입니다. 막상 공부하실 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법 중에 하나세요, 이 법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시지 않으세요. 1차 과목이 높은 거고,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뭐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우리가 여기 뭐 소송을 한번 가본다, 이런 일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꽤 이렇게 접근할 때 쉽지 않은 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비송사건 절차법이. 근데 여기다 이제 비송이라고 할 때는 의미가 있겠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비자가 한자로 아니다 할 때 그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식 소송이 아닌 사건이에요. 민사 소송과 같은 정식 소송이 아닌 사건이다, 이렇게 그에 관한 것들을 정한 법입니다. 근데 접근은 어려운데 줄이시면은 답안 쓰시기는 편하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법이 정식 소송에 관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나올 문제는 딱 정해졌어요. 이 절차법의 법 조문만 잘 정리하시면 웬만한 문제는 다 쓰실 수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사례를 낸다거나 어떤 개별 사건 하나 딱 내가지고 이거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가 써보시오, 이렇게는 절대 안 내고 비송사건 절차법 조문 하나 갖고 문제를 내요. 요 관할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절차 개시 어떻게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출제하지 깊게 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송사건 절차법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법이 그래요. 법이 총칙편이 있습니다. 일단 총칙편에서 일반적인 기준들을 딱 정해놓습니다. 여기다가 뭐 관할의 기준, 절차 개시 어떻게 하고, 심리 어떻게 하고, 재판은 어떻게 하고, 거기에 대한 불복은 또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이제 일반적으로 쭉 총칙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총칙편 뒤에 민사비송에 관한 사건들이 쭉 규정돼 있어요. 많아요. 법인에 관한 것들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몇 가지 좀 볼 텐데, 민사비송, 그리고 상사 사건 관련된 비송 사건에 관한 것들도 쭉 규정돼 있어요. 근데 거기도 조문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제 과태료에 관한 것 규정돼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 이제까지 여기서 나온 게 요 과태료 재판 빼고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민사비송에서 재판상 대위 한 번 딱 출제됐고, 과태료 딱 한 번 출제됐고, 여기 한 문제 사건 중에,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조문에 많은데 여기서 한 번 하나, 과태료 한 번, 여기가 두 번 났네요. 이것 빼고는 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전부 다 총칙편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총칙편만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비송사건은 점수 주는 과목이세요. 여기가 어렵긴 한데 점수를 맞는데 유리한 법입니다, 이 법이. 근데 여기는 이제 약술 영역을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약술입니다. 사례를 거의 낼 수가 없어요. 이쪽은 사례를 거의 낼 수가 없는데 총칙편에서 문제를 두 문제를 내요. 20점씩. 그러니까 비중으로 따지면 40점이죠. 여기도 행정심판법과 마찬가지로 잘 정리를 하셔야 될 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도 이 수업을 하면서 준비를 할 때 제가 이쪽에 관한 것들을 조문하고 몇 가지 설명을 기본서에 넣어드리긴 한데 거의 수업 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를. 왜냐하면 앞으로 과연 여기를 건들까 하면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요 개별 사건은 제가 볼 때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쪽은 나오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만 딱 골라가지고 내는데, 왜 그러냐면은 분량을 쓸만한 사건이 별로 없어요, 여기가. 그리고 이제 우리 일상에서 뭐 공탁에 관한 사건들 뭐 쓰라고 해봐야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탁 의 정도 쓰고 나머지는 이쪽 쓰시면 끝나버려요. 그런 이제 원리들은 제가 다음 주에 알려드릴 텐데, 설령 여기 사건이 나와도 그냥 여기 쓰면 점수는 주세요.
우리가 이제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히 못 쓰면 이거는 잘못 썼네. 그러면 1점이 감점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없는 것들은 전부 다 총칙편을 따라가다 보니까 요 사건이 나왔는데 여기를 안 외웠어요. 저희가 안 외웠는데 총칙편에 있는 내용을 쭉 쓰잖아요. 그러면 기본 점수 이상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가 일반 기준이고 여기에 특별한 규정을 쓰면 여기를 따라간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없는 내용들은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이제 그러면 점수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 중심으로 정리를 해나갈 겁니다. 이 총칙편. 그런데 여기는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다만 이쪽은 이미 출제가 될 것이 다 출제가 됐어요. 총칙편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됐던 쟁점들 위주로 정리를 하셔도 충분해요. 이쪽은. 그래서 여기는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법이지 점수를 깎아먹는 법이 아닙니다. 다만 처음에 접근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개념이라든가 용어라든가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행정사법인데 행정사법은 솔직히 설명할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법 조문을 그대로 그냥 쓰고 나오면 되는 거라 여기는 뭐 어떤 뭐 원리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빼고는 그 주어진 조문 그대로 암기하시고 쓰고 나오시면 돼요. 여기는 뭐가 문제냐면 관건이 암기했냐 안 했냐 그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행정사 실무법이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비중을 두실 건 여기 두 법이고 그다음에 사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여러분들 점수 실력이 팍 늘지를 못해요. 사례는 여러 번 접하고 연습하고 해봐야 접근하는 방식도 그렇고 접목하는 방식도 그렇고 이걸 풀어갈 수 있지 이게 갑자기 실력이 팍 는다? 이렇게 되진 않아요. 이쪽이.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사례가 똑같이 나올 리도 없는데 사례를 외워가지고 시험장 간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유사한 사례에서 출제가 됐던 이런 쟁점들을 외우고 거기다가 포섭하는 방식을 공부 방법으로 취하는 겁니다. 여기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쪽이. 자, 동차를 준비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1차와 2차를 내년에 합격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2차 과목이 되게 주말에 다 편성이 돼 있잖아요. 이거 기본 이론을 내가 알건 모르건 그다음에 요약하는 과정까지 저는 올해는 이때 사례란문을 좀 깊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진도별도 그렇고 전범위도 그렇고 요 과정은 1차하고 같이 반드시 병행을 하셔야 돼요. 동차를 준비하신 분들은.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시험 공고가 나오면 제가 볼 때는 한 달 전까지는 병행하셔도 돼요. 제가 보니까 1차는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은 거의 60점은 다 확보를 하시더라고요. 집중해서. 물론 이제 그 60점을 맞기 위한 한 달 과정이 굉장히 좀 고통스럽기는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공부하실 때. 안 해봐서 모르세요? 제일 힘드신 거.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제일 힘든 게 나는 도대체 이 머리를 누구한테 물려받았을까?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이건 도대체 외워도 왜 이렇게 암기가 안 되는 거지? 두 문자를 백날 따봐야 이거 안 되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1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기본 이론 듣고 이제 쭉 준비를 2차랑 병행을 하겠죠. 여기를 같이 배우면서 쭉 수업 듣고 복습하다가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요 1차 문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외우고 가시면 거의 60점 나오세요. 그러니까 지문을 딱 보고 내가 알고 맞추는지 모르고 맞추는지 의미 없어요. 이게 딱 하면 일단 맞아요. 60점은. 그러니까 동차하신 분들은 너무 요 1차에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이건 어느 정도 하면 다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안 하시면 합격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수업할 때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나올 만한 것들은 전부 다 이 수업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벌써 몇 년째 하다 보니까 어디가 출제될지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체크를 해놓으면 그거 위주로 하시면 1차는 무조건 합격하세요. 제가 작년에 통계를 내보니까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약 95%, 두 분인가 한 분은 중간 안 하셨고 거의 다 합격하 있어요. 거의 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꾸준하게 하면서 감만 유지를 하다가 한 달 남겨놓고 막 몰아쳐가지고 문제 중심으로 암기하고 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동차가 어렵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차가 합격됐어요. 만약에 병행을 안 하고 합격했다? 못 따라오세요. 절대. 단기에 실력이 늘질 않아요. 접근하기 어렵다 그랬죠? 비송사건 절차법. 단순 암기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암기를 해가지고 답안을 작성하는 약술령도 알아야 암기가 되는 것이지 그냥 암기한다? 아까 말씀드린 나의 조상은 어떤 조상이었을까 이런 계속 회의론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AI가 아니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행을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1차 딱 끝나면 본격적으로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 정도로 준비를 해놓으셔야 동차를 합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연차 1차 합격을 하신 분들은 일단 시험장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제일 시험장에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직접 여기 시험하고 저는 이제 다른 시험을 경험해 보면 어차피 똑같아요. 주관식은 공통점이 뭐냐면 시간 부족이에요. 그 다음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험장 가시면 처음에 딱 답안지를 펴시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세요. 그리고 이제 뭔가 좀 쓰려고 펜을 딱 드시잖아요. 그러면 100명 중 약 90명 이상은 손이 이렇게 막 떨려요. 저도 그런 경험 했는데 막 답안을 쓰는데 이게 손이 떨려갖고 답안을 못 써요. 왜냐면 긴장돼가지고. 그러면은 벌써 그때 몇 분이 날아가자면 5분에서 10분이 싹 날아가 버려요. 그럼 나중에 문제는 진짜 내가 알고 있고 잘 쓸 수 있는 내용인데 제대로 못 쓰고 나오시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1차 합격하신 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충분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충분하게.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1년 동안 2차를 준비를 하면서 충분하게 준비가 안 됐다? 필요한 것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시리즈 있잖아요. 한 권으로 끝난다 막. 근데 솔직히 거기도 한 권으로 안 끝내고 여러 개를 막 주긴 하던데 그럴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주관식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충분하게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넘칠 정도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넘칠 정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범위를 왕창 늘려가지고 넘칠 정도로 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반복을 넘칠 정도로 하셔야 돼요. 반복. 내가 안다. 알아요. 아는 거 더욱 반복해가지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그러니까 딱 문제를 딱 봤을 때 머릿속에 벌써 뭐가 딱 떠올려야 되냐면 이거 써야 돼 라고 문제가 분명히 우리가 아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시험장에서 우리가 모르는 문제는 기껏해야 4과목에 기껏해 한 2문제 정도, 전체적으로 5문제씩 20문제라면 한 2문제 정도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17개, 8개 정도는 제가 볼 때 분명히 우리가 경험해봤던 거나 안 문제가 나와요. 분명히. 한 번은 봤던 문제. 그러면 이걸 넘칠 정도로 반복을 하시란 말은 문제를 딱 보자마자 들어가야 될 주요 내용이보다 이게 바로 스크린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초안으로 작성이 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문제를 보자마자. 이게 30초 안에 끝나야 돼요. 30초 안에. 문제 딱 보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답안을 정확하게 쓰시는데 자, 준비가 충분히 안 되신 분들은 이게 떠올랐어요. 떠올랐는데 서술이 안 되세요. 막상 쓰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서술을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첫 단어부터가 생각이 안 나세요. 근데 우리가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간에 작년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다들 상담 오실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니 키워드 위주로 잘 외우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원래 좀 성격이 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왔는데 제가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서 제 수업을 안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거. 지금 제가 속으로 이거 범죄인데 돈 주고 지금 학교 가려고 오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다시 불러요. 주어가 뭐라고, 주어들을 안 쓰시는 거예요. 주어. 그 다음에 우리는 뭐 주어 동사 뭐 이런 건 상관없지만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고 누가 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올해처럼 뭐 계속 반복해서 나왔던 기속력 나왔어요. 근데 기속력 내용 쓰는데 누가 뭘 하라는 거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누군가를 안 쓰시는 거예요. 답안에. 그러니까 다들 뭐라고 하냐면 나 그 내용 알고 있고 나 이렇게 썼어 라고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세요. 왜 그럴까요? 답안 작성하는 연습을 안 하신 거예요. 평상시에. 답안을 출제자가 알아먹게끔 써야죠. 내가 알아먹게끔 쓰면은 점수가 안 나요. 나는 지금 누구한테 평가를 받고 있냐면 그 문제를 출제한 출제위원이 채점을 할 텐데 그 사람이 내 지식을 알아먹게끔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넘칠 정도로 준비를 하신단 말은 내용 제대로 파악하고 내용을 서술을 하시는데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출제자가 알 수 있게끔 전문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돼요. 다 법안입니까? 법. 이렇게. 그런데 이 암기 위주로 해가지고 키워드 위주로 암기하고 가시니까 뭐가 안 써져 버리냐면 정작 필요한 누가 의무를 부담하는 거고 누가 재결을 어떻게 했다는 거고 이런 말을 못 써버리세요.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내용은 아는데 점수가 안 나오세요. 자, 1차를 합격하신 분들은 남은 기간 동안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거. 그러면 어디서부터 접근하셔야 됩니까? 내년에 2차만 준비하신 분들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기본 이론부터 들으셔야 돼요. 기본 이론부터. 체계적으로. 근데 대개 이제 보시면 그래요. 아니, 나 기본 이론 작년에 들었고, 뭐, 동영상도 계속 이제, 그때는 시험 임박해가지고 몇 번 돌리셨겠죠. 그리고 뭐, 문제도 막 풀어보고 다 했어. 해가지고, 그러면 언제부터, 어느 단계를 또 시작을 하시냐면은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세요. 그러면 똑같은 효과가 또 생기세요.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 했던 실력보다 더 많이 실력을 쌓아서 답안을 쓸 수 있다. 과연 장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1년 지난다고 해서 실력이 팍 는다? 그렇진 않아요. 네 과목에 관한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려면 이 정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입문이 시작되고 기본이론이 딱 시작이 되면 기본 이론 단계부터는 나는 초심자 입장에서, 이분들입니다. 초심자 입장에서 하나하나 체계를 잡고 과목별로 정복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으셔야지 나는 어느 정도 작년에 몰아서 했어. 나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 내가 과연 기초부터 해야 될까? 제가 볼 때는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잡으셔야 돼요. 법과목은 출제자가 아주 전문적인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베이스를 제대로 잡고 기본을 제대로 잡고 충분한 실력을 갖고 서술을 했네.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전범위 모의고사라든가 진도별 모의고사 할 때 제가 첨삭을 해드리는데 이 부분은 약 90%가 못 쓰세요. 공부를 하셨는데. 세 번째, 사안 해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잡았어요. 이건 질문에서 물어보니까. 근데 사안 갖고 이거를 해결을 못 하세요. 그러면 이걸 못 하시면은 점수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근데 더 좋은 게 만약에 10%에 들어가지고 이걸 썼어요. 그럼 그분들은 고득점 하시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막 이렇게만 쓰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기속력의 내용 관련해서 제첨 의무가 있냐? 그랬더니 이렇게만 쓰세요. 인용 재결 나왔으니까 피청구인은 제처분 의무가 있다. 끝. 그럼 출제자가 누가 몰라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요거하고 관련해, 요 사례하고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제처분 의무를 부담하냐, 이걸 사례에서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연습들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정도가 되시려면 기본 잡고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1차 학기 하신 분들은 넘칠 정도로 해야 된다. 이걸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10% 안에 들기 힘듭니다. 우리 10%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행정심판 쪽을 할 텐데 이거 자료에 없습니다. 일단 여기를 보세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때 여기 행정심판법은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하나의 내용에 대해서만 아시면 안 돼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심판이라는 것이 소송처럼 이렇게 사법 진행하는 판단의 절차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심판 청구 요건부터 나중에 재결해가지고 재결의 효력이 어떻게 되냐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이 스크린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객관식용으로 행정심판법을 보는 게 아니죠. 객관식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스크린이 돼야 사례 문제 딱 나왔을 때 뭘 물어보고 있다? 핵심 파악할 수 있고 그럼 이걸 어디로 연결을 시켜줘야 될까?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쪼개가지고 그 부분만 안다고 해가지고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심판법은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스크린을 해야 된다. 체계를 잡아야 된다. 이걸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럼 이게 잡히려면 1회독 가지고 안 된다는 소리죠. 1회독, 그러니까 끝까지 1회독이 한번 돼야죠. 처음부터 끝까지 1회독이 한번 되고 두 번째 처음부터 다시 하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뒤에 내용들이 생각이 날 테니까 조금 연결이 쉬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은 이제 틀이 잡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데 조그만한 부분, 하나의 부분만 반복을 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내용이 반복이 되고 그게 스크린이 돼야 됩니다. 심판이 청구가 돼서 요건을 갖춘 다음에 심리를 하고 재결은 어떻게 하고 재결이 나오면 효력이 어떻게 된다? 이게 틀이 잡히셔야 돼요. 틀이. 자, 두 번째는 그 전체적인 내용 중에 우리가 시험에 꼭 필수적이고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행정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니까 출제를 해요. 중요하지 않으면 출제를 할 리가 없죠. 그러면 한번 출제가 됐던 쟁점들은 그게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필수적으로 서술할 내용들을 미리미리 암기를 해놓으셔야 돼요. 미리미리. 자, 이거는 동차 준비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차 준비하신 분들도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쟁점들은 병행을 하시면서 틈난 대로 수첩에다가 적으시든가 아니면 법정 갖고 다니시면서 거기다가 체크를 해가지고 중얼중얼 외우셔야 돼요. 이게 이제 병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목차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은 평상시에 외워두셔야 돼요. 평상시에. 자, 세 번째는 우리는 심판은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준비도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 문제, 질문에 대한 해결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뭐를 꼭 하나 만드셔야 되냐면 논리전개 흐름을 하나 잡아 놓으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서술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것들을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이게 사례는 무작정 암기한 거 막 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결론인데 이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 이러이러한 이론이 있고 이러한 이론에 대해서 학설 대립 있고 판례가 있는데 나는 뭘 취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된다. 이렇게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근거. 여러분들 생각에 근거를 제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논리전개 흐름을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공부하실 때 이런 질문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사례에 접목하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기본 이론 들어갈 때부터 심판은 이 연습 들어갈 거예요. 이때는 사례를 뭘 가지고 접목을 할 거냐면 기출문제 역대 출제된 걸 가지고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이론 진도별로 올해는 조금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의 신청하고 심판 부분을 그날 설명을 하고 수업이 끝났다. 그러면 그 책 뒷부분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넣어놨어요. 그러면 그거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페이지에는 해설이 없어요. 해설 어디가 있냐면 저 부록편에 따로 넣어놨어요. 그냥 바로 보시면 안 되니까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해설 보셔야 될 테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기본 이론 할 때부터 심판은 사례에 접목하는 연습 이렇게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항상 이것도 기억을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어느 한 가지만 잘 하시면 안 돼요. 행정심판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스크린이 꽉 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심판 청구 있고 뭐다 그러면 청구 요건이 쭉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심리하는 과정에 가구제 그러면 가구제 두 개만 하면 안 되고 청구했을 때 효力, 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되냐 딱 나오셔야 돼요. 재결 종류가 뭐가 있냐 쭉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게 나온 다음에 야 그럼 청구 요건 중에 대상적 격은 뭐가 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넓게 잡아가지고 들어가시는 거죠. 이렇게 그게 되셔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주소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연습이 되신 다음에 이제 실전에서 문제를 답안을 작성하시는데 아마 이제 오래 경험하신 분들 중에 물론 이제 충분히 연습이 되신 분들은 워낙 제가 수업 시간에 귀찮게 해가지고 초안 작성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사례 문제 쓸 때는 꼭 초안 작성 1분 정도는 꼭 하시라 하거든요. 주요 내용을 적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써나가야지 안 그러면 사안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를 작성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 사례를 먼저 읽지 마시고 질문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질문 바로 사례를 읽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사례를 읽지 마시고 질문 물음의 질문을 봐가지고 줄을 딱 치셔야 돼요. 뭘 물어보고 있냐 이렇게. 자 이게 안 돼버리면 분명히 A라는 걸 물어봤는데 답안에다가 뭘 쓰고 나오시냐면 B에 관한 내용을 쓰고 나오세요. 그럼 아무리 잘 써봐야 그런 답안은 점수를 안 주세요. 근데 A라는 걸 썼는데 조금 빈약하게 썼다. 그러면 질문 잘 읽고 답을 쓰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풍부하게 쓰지 않으셔도 기본 점수는 주세요. 거기서 밥 먹고 들어가세요. 내가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을 파겠냐 안 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례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전체를 스크린 하셔야 되는데 물어보는 질문의 주소를 잘 찾으셔야 돼요. 물어보는 질문의 주소. 자, 이 질문을 정확히 파악하신 다음 그 다음에 사례를 읽는 겁니다. 이 사례에다가 쟁점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뭐가 문제가 있겠지. 물론 쟁점 없는 문제도 있어요. 문제를 보시면은 너무 허무한 문제도 있어요. 이거 그러면 그거는 쉬운 건데 그때는 의외로 점수가 왜 안 나오냐면 정확하게 작성을 안 하시니까 점수가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쟁점이 있을 때는 미리 준비가 되셔야 되겠죠. 학설 판례 막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테니까. 이제 그게 있는 거냐 아닌 거냐를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질문별로. 그리고 초안 작성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초안 작성을 말씀을 드리면 다들 뭘 생각하시냐면 목차를 쓰라는 소린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목차를 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목차는 답안지에다가 쓰시는 거고 초안은 여기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 답안에 들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서술 내용이 뭘까? 이거를 한두 개, 세 개 정도는 써라 그런 뜻이에요. 그 문제 밑에다가. 그리고 답안에다가 목차 쓰시면서 이 내용 반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목차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의외로 목차 잡기는 왜 쉽냐면 질문에서 목차를 잡게끔 다 물어봐요. 예를 들어 올해 문제처럼 거부처분의 성립요건과 그리고 이 거부처분에 대해서 심판을 청구했을 때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목차 잡기 좋죠?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안의 쟁점에다가 거부처분, 이 사안이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을 갖췄는가? 뭔가 관련된 게 있겠죠. 과연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냐? 막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언급하시고 목차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기속력 문제 나왔다? 그러면 질문 뻔해요. 이렇게 재처분을 했는데 이게 기속력에 위배되냐 안 하냐를 쓰시오. 그럼 그게 목차예요. 기속력 위반 여부. 이 기속력에 관한 내용을 쭉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차는 의외로 쉽게 잡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목차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문이.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초안 작성이 목차 잡는 연습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답답한 게 지금 다른 데 보면 사례인데 목차 공부하고 계세요. 행정심판 사례를. 이게 말이 됩니까? 사례인데 목차를 공부하고 있다니까요. 머릿속으로 목차 외우고 다니세요. 그 사례가 어떻게 나올 줄 알아서. 그 답답한 거죠. 질문이 어떻게 나올 줄 알아서.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그것도 편해요. 근데 막상 현장 가면 뭐 외웠던 목차도 생각도 안 나고 이걸 갖고 가셔야 되는데 이거.
어떤 문제 나오면 이거 쓴다, 이거 쓴다, 이거 쓴다, 이걸 갖고 하셔야 되는데 이걸 갖고 가니까 안 써지시는 거예요. 이게 되면 목차는 쉬워요. 정해진 목차는 없습니다. 정해진 목차는 없어요. 정해진 목차는 없으니까 질문이 목차라고 생각하시고 이거 잡는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잡는 연습. 자, 그리고 마지막에 답안을 서술하실 때 이게 고득점의 포인트입니다. 간결하게 쓰셔야 돼요. 간결하게. 장황하게 쓰지 마시고. 그리고 가장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답안에 꼭 들어야 될 게 조문이에요. 조문. 이게 조문 뭐 심판법 제 몇 조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조문을 외워가지고 그걸 그대로 쓰는 연습들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서술을 하시되 조문을 활용을 하시는 거고 이거 쓰셔야 돼요. 법률 용어.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안 나던데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답안에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출제자가 과연 이분이 준비를 하고 오셨나?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법과목 가지고 시험 보는 거 아닙니까? 법과목. 그러면 당연히 답안에다가 뭘 쓰셔야 돼요? 법용어를 쓰셔야죠. 법용어.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거 외우시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실 때 개념 잡으실 때도 조문 가지고 정리하시고 조문 외우시고 그 조문에 있는 법률 용어를 활용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답안에 쓰셔야 돼요. 그런데 다들 법률 용어를 여러분들이 창작해가지고 답안에 쓰세요. 이걸 풀어가지고 쓰세요. 출제자가 과연 좋아할까요? 기속력이라고 쓰면 끝날 것 같다가 기속력의 의미를 막 쓰세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건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기속력 썼으면 아시겠죠? 알고 있는가는 이 사례에서 기속력을 위반했냐 안 했냐 이것만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쓰신 분은 기속력의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지 쓰라겠더니 기속력의 의의부터 막 쓰세요. 근데 그 기속력의 의의를 쓰시는데 창작을 하세요. 노벨 문학상을 가시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한가 잘 기억하세요.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이건 공부가 되셔야겠죠. 공부가. 이걸 잡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안 해결할 때 목차는 큰 의미 두지 마시고 목차는 질문이 목차다 생각하시고 이걸 평상시에 연습을 하셔야 돼요. 법률 용어.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걸 잘 기억을 해 놓으신 다음에 1년 동안 이 작업이 잘 되시면 내년에 무난하게 합격을 하실 수 있어요. 10% 안에 든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출제자가 올해 답안지를 다 작성들을 잘 하셨네 해가지고 60점을 많이 줘서 점수를 많이 줘서 60점 이상으로 이제 뭐 300명, 400명 합격시킨다. 그럼 뭐 좋죠. 근데 12년 동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올해는 그렇게 할까요? 이게 뭐 한간에 소문이 뭐 1차 합격자 많고 하니까 이제 좀 더 많이 선별을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100명 이상 늘린다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고 이제까지 12년 동안 어떤 시험이 됐건 최소 인원 257명 이상 뽑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60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커트라인이. 그런데 이거 연습 잘 하시면 잡을 때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어요. 혹시 공부하실 때 1차 하실 때도 그렇고 주변 분하고 비교하신 적 있습니까? 공부하실 때?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내 것만 하셨습니까? 그래요? 저는 공부할 때 나는 뒤처지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왜냐면 뭐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알아요. 막 상대편이 뭐라고 막 이야기하고 이게 스트레스인데 자기 것만 잘 하시면 돼요. 자기 거. 이런 거 하실 때 막 스터디하고 막 하면서 반복을 하신다는데 그게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고 하면 뭐 생활 스터디 하면서 암기 테스트 하면 좋죠. 자, 비송사건하고 행정사법은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방법을. 그러나 행정심판법은 키워드나 목차 중심으로 외우셔가지고는 답안 작성이 절대 안 된다는 걸 기억을 해놓으세요. 내가 그 정도 못할까? 이렇게 하는데 연습이 안 되면 안 되세요. 여기는 단순 암기로는 안 됩니다. 자, 좀 쉬었다가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심판법.